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노래방 도우미 소리나 듣지.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천박한 모욕의 대상이 대한민국 최고 위급 삼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뱉었다가 인생 전체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간 속에서 이 이야기를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오늘의 사연 모음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인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복도는 주말의 고요함이 무색할 정도로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긴장감의 진원지는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기획본부장 하선우 중장의 집무실이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군사 동태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막 끝낸 화상회의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30년 가까이 군에 몸담으며 단련된 그녀의 매서운 눈빛은 스크린 위에 작은 아이콘 하나가 담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놓치지 않았고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인함은 그녀에게 강철 나비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나비처럼 우아하게 전장의 흐름을 읽어내지만 그 결정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치명적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오늘 그 강철 같던 평정심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 조카 김수아와의 짧은 통화를 떠올렸다. 올해 20살을 갓 넘긴 수아는 부사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경기도 포천의 한 통신지원대대로 발령받은 지 이제 막 석 달째인 신임 하사였다. 선우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 어릴 적부터 유난히 그녀를 따랐고 그녀의 군복을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던 아이였다. 임관식에서 그 누구보다 늠름했던 조카가 첫 부임 후 걸려온 전화에서부터 무언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모 저 수아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부대 생활은 할만하니? 선임들은 잘해주시고? 라는 질문에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괜찮다고 답했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선우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체념. 마치 무언가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선우는 다음 주말에 면회를 가겠다고 했지만 수아는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치며 거부했다. 절대 오지 마세요. 그 절박한 외침은 선우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결국 선우는 예정에 없던 개인 휴가를 냈다. 수아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라도 조카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느낀 불길한 예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하선우 중장의 상징과도 같은 각 잡힌 군복과 관용차를 뒤로하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스커트를 입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옷차림이었다. 오늘은 합참의 장군이 아닌 그저 조카를 보러 가는 평범한 이모이고 싶었다. 서울을 벗어나 포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평화로웠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싱그러운 5월의 풍경이 선우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는 듯 했다. 그녀는 휴게소에 들러 수아가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과자와 음료수를 사서 조수석에 한가득 쌓았다. 이것들을 보고 기뻐할 조카의 얼굴을 상상하자 잠시나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부대 위병소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다시금 불안하게 요동쳤다. 주말에 부대 면회실은 병사들을 보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들이 오늘따라 선우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길게 늘어선 줄의 끝에 서서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안쪽에 앉아있던 2명의 여군이 그녀를 맞았다. 한 명은 앳된 얼굴의 하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윤아 중사였다. 최 중사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고 면회객을 대하는 태도는 기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선우는 공손하게 신분증과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최 중사는 신청서에 적힌 김수아 하사라는 이름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선우의 얼굴과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이라도 매기는 듯한 무례하고 경멸적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하사와 보란 듯이 키득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선우의 귀에는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세상에 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무슨 소리 듣는지 모르나 봐. 그러게 말입니다. 꼭 무슨 술집 마담이 아가씨 면회 온 것 같습니다. 선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모욕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 그녀는 조카를 만나야 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입으면 노래방 도우미 소리나 듣지. 안 그러냐? 최 중사가 하사를 향해 던진 마지막 말은 결정타였다. 그것은 더 이상 뒷담화가 아니었다. 선우에게 직접 들으라는 의도적으로 계산된 폭언이었다. 주변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이 흠칫하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선우는 두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쥐었다. 잘 다듬어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선우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수아 하사 만날 수 있습니까? 최 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안 되겠는데요. 김수아 하사는 지금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때문에 비상대기 중입니다. 간부는 병사들처럼 주말이라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면회 불가능합니다. 주말 긴급 점검. 군 생활 30년의 선우에게도 금시초문인 변명이었다. 명백한 거짓말. 간부라 할지라도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주말 면회는 보장되어야 했다. 그 점검은 언제 끝납니까?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죠. 상부 지침이라서요. 이만 가보시죠. 다른 분들 기다립니다. 최 중사의 얼굴에는 내가 여기서 뭘 어쩔 수 있겠냐는 식의 비열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선우를 막아서는 그 행동에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필사적인 방어 기제가 느껴졌다. 선우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군부대 소란 행위로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부대 안에 있는 수아에게로 튈 것이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을 남기고 돌아설 때 등 뒤에서 최 중사의 승리감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게 누가 저런 옷 입고 오래? 거참 별꼴이야. 면회실을 빠져나온 선우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위로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최윤아 중사의 비정상적인 행동. 생전 처음 듣는 주말 긴급 점검이라는 핑계. 그리고 수아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 이 모든 것은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오늘 겪은 모욕은 그 거대한 문제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차에 올라탄 선우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핸들만 잡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있었다. 가장 효율적인 정보 수집 경로, 동원 가능한 자산, 법적 절차와 명분,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까지. 분노는 개인 하선우의 감정이었지만 대응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하선우의 방식이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 시동을 걸었다.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지만 선우의 눈빛은 이제 막 시작될 기나긴 폭풍 전야처럼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하선우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라디오도 음악도 켜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 겪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복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감정의 영역이었다. 대신 그녀의 머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작전을 수립하듯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적의 식별 부대 내 부조리를 주도 및 방관하는 선임 간부 그룹. 핵심 타깃은 최윤아 중사. 배후 및 동조 세력 존재 가능성 높음. 정보 자산 분석 조카 김수아의 비정상적인 통화 내용. 면회 시도 시 최 중사의 의도적 방해 및 허위 사실고지. 그리고 선우는 조카의 목에 스치듯 보였던 검붉은 멍자국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명백한 물리적 증거였다.
아군의 목표 1차 목표는 김수아 하사의 신변 안전 확보. 최종 목표는 부조리 세력 완전 척결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문제는 접근 방식이었다. 그녀가 합참 중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대를 뒤집어 엎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다. 당장이라도 육군 참모 총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대대 하나쯤은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수였다. 그런 식의 하늘에서 내리꽂는 정의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수아는 빽 좋은 신참 하사로 낙인 찍혀 남은 군 생활 내내 고립될 것이고 뿌리 뽑히지 않은 부조리의 잔당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아남을 터였다. 간부 사회의 텃세와 부조리는 병사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겼다. 이것은 기습 섬멸 작전이 아니다. 정밀 타격과 내부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선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언니이자 수아의 엄마인 하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언니는 동생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선우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 침착하게 들어. 오늘 내가 수아 면회를 갔었는데 부대 사정으로 얼굴은 못 보고 왔어. 그런데 아무래도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선우는 오늘 있었던 모욕적인 일은 뺀 채 면회가 거부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언니, 혹시 마지막 통화 때 수아가 부대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힘든 점을 얘기한 적 없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말해줘.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은 내게 걱정 끼칠까봐 말 못했는데. 지난번에 통화하는데 애가 울먹이면서 선임 간부 하나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 이름이 최중사라고 했던가. 자기 첫 평정을 그 사람이 쓰는데 계속 트집 잡고 괴롭혀서 군 생활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선우의 심장이 얼음물에 처박힌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중사. 오늘 면회실에서 마주친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애가 목까지 올라오는 활동복을 입고 있더라고. 덥지도 않냐고 물으니까 그냥 감기 기운이 있다고만 하고. 그러다 애가 잠시 고개를 드는데 목덜미에 시퍼런 손자국 같은 멍이 스치듯 보였어. 그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한 직업군인의 미래를 담보로 한 악랄한 협박이자 인격살인이었다. 내가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애가 겁먹은 얼굴로 그냥 실수로 부딪힌 거라고만 하니까. 언니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울먹이고 있었다. 선우는 단호하게 언니의 말을 끊었다. 언니 탓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절대 수아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이 사실을 아는 티 내지 마. 내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할게. 날 믿어. 전화를 끊은 선우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조카의 목에 새겨졌을 손자국.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 시각 하선우가 떠나간 포천의 통신지원대대는 최윤아 중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날 오후 최 중사는 통신장비 창고에서 김수아 하사를 따로 불러냈다. 김 하사. 오늘 면회 왔다던 사람 이모라고 했던가? 네, 그렇습니다. 행색이 아주 화려하시던데 뭐 하시는 분이야? 어디 룸사롱이라도 운영하시나? 비웃음 가득한 질문에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십니다. 평범? 내년이나 내년 이모나 생긴 것부터가 평범하질 않은데. 오늘 나한테 아주 거슬리는 모습을 보였어. 그러니 대가를 치러야지. 최 중사는 창고 구석에 쌓인 수십 개의 통신 케이블 드럼을 가리켰다. 저거 내일 아침까지 수량 파악하고 먼지 하나 없이 다 닦아놔. 혼자서 할 수 있겠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반항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내 첫 평가는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부적격이라고 한 줄 쓰면 넌 여기서 끝이야. 알아들어? 이것이 최 중사가 수아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수아가 명문대를 다니다 왔다는 것,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흐르는 것을 참지 못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수아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서열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수아가 지휘해야 할 병사들 앞에서 일부러 수아를 모욕했고 다른 선임 간부들과 함께 수아를 은근히 따돌리며 고립시켰다. 목에 멍이 들었던 그날도 그랬다. 장비 정비 중 수아가 작은 실수를 했다는 트집을 잡은 최 중사는 아무도 없는 창고 뒤편에서 수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년은 눈빛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꼭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거든. 그 순간 수아는 목이 졸리는 고통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것에 절망했다. 임관식에서 조국의 충성을 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그리고 오늘 이모가 다녀간 이후로 최 중사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이모 오지 말라고 했는데. 수아는 먼지 쌓인 창고에 홀로 남아 눈물을 삼켰다. 이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던 이모의 존재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 같아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선우는 언니와의 통화를 끝낸 후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비상 연락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군 생활 내내 가장 신뢰하는 후배이자 현재 육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재직 중인 강철민 준장이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군내에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다. 강 장군, 나 하선우 중장이네. 네, 중장님. 충성. 주말 저녁에 어인일이십니까? 강 장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합참의 핵심인 선우가 자신에게 직접 연락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네에게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및 공식적인 조사 요청을 하려고 하네. 선우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 신뢰도 높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된 익명의 투서 형식을 빌려 포천 제열한 통신지원대대 내 간부 가혹행위 정황을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찰실장 직권으로 내일 즉시 특별복무 점검팀을 꾸려주게.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네. 하명하십시오, 중장님. 첫째, 조사는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한 채 진행하게. 해당 부대에는 점검 시작 1시간 전까지 통보하지 말 것. 둘째, 형식적인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되네. 해당 부대 모든 간부 및 병사들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담을 실시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셋째, 이번 조사의 지휘는 내가 직접 맡겠네. 다만 나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보고 라인의 최상단에서 상황을 통제할 걸세. 자네 팀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강철민 준장은 숨을 삼켰다. 합참 중장이 직접 지휘하는 감찰. 이것은 단순한 비위 조사를 넘어선 썩어빠진 군 기강을 뿌리부터 도려내겠다는 최고 위급 지휘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감찰실 정예 인원으로 즉시 팀을 구성하여 내일 아침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좋아. 보고는 2시간 단위로 내게 직접 하게. 전화를 끄는 선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거대한 톱니바퀴의 첫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움직임이었다. 포천의 어둠 속에서 홀로 절규하고 있을 조카에게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새벽을 가져다 주기 위한 강철 나비의 고요하고도 무서운 날갯짓이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의 심장부 감찰실장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강철민 준장은 밤새 하선우 중장에게서 받은 단 몇 줄의 정보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님을 그는 직감했다. 합참의 강철 나비가 직접 날갯짓을 했다는 것은 그 아래에 썩어 문드러진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감찰실 내에서도 가장 예리한 칼로 평가받는 박정훈 대령을 호출했다. 박 대령은 수많은 군내 비리 사건을 파헤쳐온 베테랑 수사관으로 한 번 목표로 삼은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했다. 박 대령, 자네에게 특수 임무를 맡기겠네. 강 준장은 박 대령에게 보안 서약서를 내밀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철저히 함구한 채
포천 제11통신지원대대 내 선임 간부의 신임 하사 대상 가혹행위 및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한 첩보를 전달했다. 상부의 직접 명령일세. 보안이 생명이야. 이번 작전은 공식적인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진행한다. 자네를 포함한 최정예 수사관 5명으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오늘 오전 10시 부대에 진입한다. 박정훈 대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서류도 없는 비공식 작전.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인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감찰. 이는 수사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할까요? 아니. 강 준장은 고개를 저었다. 뱀을 잡으려면 굴 전체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굴 입구를 막고 연기를 피워야지. 이번 작전의 핵심은 심리전일세. 간부들은 병사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입을 맞출 걸세. 우리는 그들의 벽을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야. 그들의 작전은 치밀했다. 첫째, 대대장에게는 감찰 시작 단 1시간 전에 육군본부 연간 정기 복무 점검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목으로 통보한다. 둘째, 진입과 동시에 부대 지휘부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을 즉시 분리시킨다. 셋째, 핵심은 전원 1:1 개별 면담이다. 미리 준비한 독립된 공간 수십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서로 말을 맞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넷째, 면담 시에는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과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조하여 피해자들이 입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박정훈 대령은 지도를 펼쳐놓고 팀원들과 함께 부대의 구조와 각 건물의 위치, 예상 이동 경로까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다. 같은 시각, 포천의 부대는 월요일 아침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옥 같은 일과로 시작했다. 특히 김수와 하사가 속한 통신중대는 최윤아 중사의 악랄한 통제 아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침 장비 점검 시간부터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수화를 망신 주었다. 김하사, 위성 안테나 방위각 설정값 아직도 못 외웠나? 부사관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이러니 병사들이 하사를 우습게 알지. 내 밑에 있는 병사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부당한 지적이었다. 그 설정값은 매일 바뀌는 암호표에 따라 입력하는 것이지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신임 하사인 수아는 선임의 질책에 죄송합니다. 숙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최중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수아는 이미 간부들뿐만 아니라 병사들 사이에서도 무능하고 찍힌 하사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오전 9시. 대대장 집무실에 직통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이었다. 뭐라고? 1시간 뒤에 본부 직할 특별감찰팀이 온다고.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기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감찰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보하는 정기 점검은 없었다. 명백한 강제 수사의 시작이었다. 당장 전 간부 비상 소집, 모든 훈련 중지하고 부대 정비 상태 최종 점검 실시해. 젠장, 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거야? 대대장의 고함과 함께 부대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비상방송이 울리고 간부들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 소식은 불과 10분 만에 최전방 소초의 병사까지 알게 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무실에서 수아에게 서류 작업을 트집 잡아 삿대질을 하던 최윤아 중사 역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주말에 찾아왔던 그 여자.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던 노래방 도우미라고 조롱했던 그 여자.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우연일 거야. 그냥 재수 없는 정기 점검이겠지.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다. 만에 하나 김수아나 다른 놈들 중 누군가가 입을 열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왕국을 지키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녀는 함께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동료 중사 1명과 고참 하사 2명을 급하게 비품실로 불렀다. 상황이 안 좋다. 본부놈들 작정하고 터는 것 같다. 일단 우리끼리 입부터 맞추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사실 절대 없다. 전부 모르는 일이다로 일관하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중사님, 만약 김수아나 애들 중에 누가 불기라도 하면 그럴 일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최윤아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감찰팀이 도착하기 직전 최윤아는 담당하는 통신반 간부와 병사 전원을 막사 뒤편 교육장으로 집합시켰다.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를 완전히 지운 최윤아는 싸늘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잠시 후에 육군본부에서 점검을 나온다. 너희들 한 명씩 전부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할 거다. 그녀는 천천히 간부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겁에 질린 눈동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듯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야. 너희들의 의리를 시험하는 테스트다. 군대는 전우회로 굴러가는 곳이야. 내부의 일을 외부에 떠드는 건 전우를 배신하는 가장 질 나쁜 행위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너희들 중에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배신자가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최윤아는 잠시 말을 끊고는 겁에 질린 수아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들 휴가, 외박, 평점까지 전부 내 손으로 관리해. 그리고 나 군대에 아는 사람 아주 많아. 여기서 끝이 아니란 소리야. 배신자 1명 때문에 여기 있는 모두가 남은 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될 수도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알아들었으면 대답해. 네. 공포에 질린 병사들과 신임 하사들의 대답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수아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감찰이라는 한 줄기 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더 거대한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최윤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문 특상. 정문 특상. 부대 전체 스피커에서 위병소의 다급한 무전 보고가 터져나왔다. 육군본부 감찰 지휘 차량 포함 총 5대의 검열 차량 부대 정문 통과 중. 반복한다. 검열 차량 정문 통과 중. 최윤아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부대 정문 쪽으로 향했다. 잘 닦인 검은색 세단들이 위압적인 행렬을 이루며 연병장을 향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육군본부 감찰팀의 검은색 세단들이 연병장 중앙에 멈춰 서는 순간 부대의 시간은 멎는 듯했다. 차문이 열리고 칼같이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박정훈 대령과 그의 팀원들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잘 훈련된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이진성입니다. 사색이 된 대대장이 거수 경례를 붙이며 달려왔지만 박정훈 대령은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부대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육군본부 감찰실 주관, 특별복무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대장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저희 감찰팀에 일임해 주시고 집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박 대령은 이진성 중령에게 반문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1팀은 즉시 행정반으로 이동하여 통신중대 소속 전 간부 및 병사의 신상기록, 평정기록, 주말 출타 및 면회 기록 일체를 확보한다. 2팀은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중대 간부 전원을 대대 회의실로 집결시킨 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기기를 수거한다. 3, 4팀은 중대 병사들을 생활관에 대기시키고 면담 준비를 시작한다. 지금부터 그 어떤 인원도 감찰팀의 허가 없이는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움직여.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회의실에 갇힌 최윤아 중사는 동료 간부들과 분리된 채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사관들을 보며 입술을 바싹 말렸다. 그녀가 쳐놓은 철옹성 같던 통제망이 불과 10분 만에 외부의 힘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 아까 교육장에서 심어놓은 공포가 부대원들의 입을 끝까지 막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면담은 부대 내 상담실과 빈 소대장실 등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박정훈 대령은 가장 구석진 상담실에 자리를 잡고 직접 첫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한 침묵의 벽이었다. 병사들과 신임 하사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았다. 부대 생활에 어려움은 없나? 없습니다. 최윤아 중사는 어떤 선임인가? 엄격하시지만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최근 부당한 지시나 가혹행위를 겪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마치 녹음기라도 튼 것처럼 똑같았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과 베테랑 수사관들의 눈은 그들의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 땀으로 축축한 손,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리는 손가락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만족이 아닌 공포에서 비롯된 침묵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어렸다.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는 그 무엇도 밝혀낼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이번 특별감찰은 아무 문제 없음으로 종결될 터였다. 그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 갇힌 피해자들을 구출할 유일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바로 그때 7번 상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던 한 젊은 수사관에게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의 앞에 앉은 병사는 김수아 하사가 담당하는 통신반 소속의 박상병이었다. 그는 유난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는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사관은 압박하는 대신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네며 다른 질문을 던졌다. 박상병,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임무 완수라고 생각합니다. 임무 완수만큼 중요한 게 전후에 아닐까? 특히 직속 상관인 분대장이나 하사와의 관계는 더 중요하지. 김수아 하사는 어떤 상관인가? 김수아 하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상병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그는 평소 불가능한 업무를 떠맡고도 묵묵히 처리하고 병사들을 챙기려 애쓰는 김 하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던 참이었다. 수사관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김수아 하사,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수사관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박상병의 감정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최 중사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은 하지 못했다. 그 이름은 부대의 절대 권력이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김수아 하사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제발 하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병사의 양심적인 증언은 침묵의 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보고를 받은 박정훈 대령은 즉시 김수아 하사의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부사관 학교 최우수 성적. 특이사항 없음. 그러나 면회 기록부 한 구석에 적힌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5월 17일 1400 보호자 이모 방문. 김수아 하사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 사유로 면회 불어. 담당자 중사 최윤아. 주말 긴급 점검. 박 대령은 즉시 1팀에 연락해 그날의 부대 전체 작업 및 훈련 일지를 대조시켰다. 결과는 5분 만에 나왔다. 보고합니다. 해당 날짜 해당 부대에는 그 어떤 긴급 점검도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김수아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박정훈 대령은 직접 김수아를 불렀다. 자신의 면담실로 들어서는 수아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윤아의 마지막 협박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박 대령은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수아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많이 긴장되는 것 안다. 하지만 여긴 취조실이 아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박 대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김수아 하사. 이번 특별감찰이 왜 시작되었는지 아나?
육군본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자네와 같은 초급 간부들의 인권과 복무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리고 자네가 하는 모든 말은 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고 완벽한 신변 보호를 약속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수아는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대령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을지도 모를 단 한 사람. 박 대령은 수아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주 토요일, 자네를 만나러 온 이모님이 계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긴급 점검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날 부대에는 아무런 긴급 점검이 없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그 순간 수아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들은 이미 최 중사의 거짓말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 중사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윤아의 서슬퍼런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인사고과 군 생활의 미래, 가족에 대한 위협.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침묵하면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용기를 내어볼 것인가. 수아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힘겹게 열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담아 첫 마디를 내뱉었다. 모든 것은 제가 이 부대에 전입 온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견고했던 침묵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김수와 하사의 첫 마디가 터져 나오자 그동안 그녀의 목을 짓누르던 공포의 둑은 거센 물살에 휩쓸리듯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석 달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상세하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도의 풍경과도 같았다. 최윤아 중사가 자신의 학벌과 배경을 이유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시작된 언어폭력 병사들 앞에서 일부러 모욕을 주어 철저히 고립시켰던 교묘한 심리적 학대 군기가 빠졌다는 명목으로 한밤중에 혼자만 불러내 가했던 얼차려와 폭행, 그리고 자신의 인사평정을 무기로 암묵적인 복종을 강요했던 모든 순간들. 그녀의 증언은 막연한 피해 호소가 아닌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목격자까지 명확하게 적시된 하나의 정밀한 범죄 기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주말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모의 옷차림을 두고 노래방 도우미라 칭하며 조롱했던 최 중사와 동료들의 대화, 터무니없는 주말 긴급 점검을 핑계로 면회를 막았던 사실, 그리고 이모가 돌아간 직후 자신을 불러내 다시는 그 여자 면회 따위 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라며 가했던 협박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수아의 진술을 기록하면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을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 한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가 쫓던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왜 그토록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 제보자는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었다. 바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다. 수아의 증언은 기폭제가 되었다. 박 대령은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목격자로 지목된 병사들과 다른 하사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더 이상 막연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5월 10일 22시 통신장비 창고에서 최윤아 중사가 김수아 하사에게 가혹행위를 할 당시 현장에 있었나?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자 겁에 질려있던 부대원들의 방어벽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상병을 시작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던 몇몇 동료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수아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 진술은 진술을 낳았고 수아 외에도 최 중사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침묵의 둑에서 터져나온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급류가 되어 부패의 근원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박 대령은 마침내 최윤아 중사를 소환했다.
회의실에 갇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면담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책상 위에 산처럼 쌓인 동료 간부와 병사들의 진술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증거 목록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최윤아 중사. 박 대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5월 17일 14시 김수아 하사의 보호자 면회를 불허했다. 사유는 주말 긴급 작전 장비 점검이라고. 해당 점검에 대한 공식적인 상부 지시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구두로 하달된 사항이라. 그렇다면 그 지시를 내린 상급자가 누구인가? 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좋다. 그렇다면 김수아 하사의 목에 있던 멍자국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실수로 부딪힌 상처라고 했다지.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면 마찰은인지 압박흔인지 5분 안에 판명된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박 대령이 책상 위에 진술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뭉치는 그 어떤 무기보다 무겁게 최윤아를 짓눌렀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허무했다. 김수아, 그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이라고? 여기 있는 20명이 넘는 진술인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는 건가? 최 중사, 당신이 쌓아 올린 침묵의 성은 이미 무너졌다. 결국 최윤아는 무너졌다. 그녀를 시작으로 공범이었던 동료 간부들 역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그들의 왕국은 불과 반나절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날 밤 박정훈 대령은 하선우 중장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다. 수화기 너머의 선우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보고를 들었다. 박 대령이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건넸다. 수고했네.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그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최윤아 중사를 포함한 가해자 3명은 그날 밤부로 직위해제 및 구속 수감되었고 국방부조사본부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대대장과 주임원사 역시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군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병영 부조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 달 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부대의 하선우 중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숨어서 온 방문이 아니었다. 정복을 갖춰 입은 그녀를 부대의 새로운 지휘부가 깍듯이 맞이했다. 그녀는 다른 곳은 둘러보지도 않은 채 조카가 근무하는 통신반 사무실로 곧장 향했다. 한 달 만에 마주한 수아의 얼굴은 아직 수척했지만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던 눈빛은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동료들 역시 더는 수아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진정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이모, 이제 김하사라고 불러야지. 선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자 수아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수아야. 이모는 그저 내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야. 선우는 조카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의 햇살은 지난번과 같이 따사로웠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몇 달 후 최윤아 일당은 상습적인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전원불명의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최종 보고서가 하선우 중장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녀는 보고서를 조용히 읽어내려간 뒤 서류함에 넣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그녀는 다시 수많은 군사 현안과 씨름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깊고 긴 어둠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였다.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제법 베테랑 간부의 모습으로 병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수아의 사진을 보면 강철 나비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떼쓰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이러시면 진짜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는 떼쓰는 아줌마 취급을 받으며 아들 면회조차 거절당한 한 어머니가 부대 전체를 단숨에 박살낸 통쾌한 사연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국군 의무행정의 심장부인 국군 의무사령부 본청.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정갈한 공간 국군 수도병원장실.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녹음이 따가운 여름 햇살을 받아 진하게 빛나고 있었다. 실내의 공기는 냉방기 덕에 서늘했지만 책상에 앉은 서지수 준장의 눈빛은 그 어떤 햇살보다 뜨겁고 예리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의무사령관.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는 수많은 남성 군인들의 견제와 유리천장을 뚫고 얻어낸 집념의 결정체였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쪽진 머리,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그 위로 반듯하게 자리 잡은 이름표 서지수. 그녀의 모든 것은 완벽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녀는 방금 전 예하 부대로부터 올라온 하계군 보건위생관리 실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만년필 끝이 종이 위를 스치며 사소한 오탈자 하나, 논리적 비약 하나를 놓치지 않고 짚어냈다. 이 부분 작년 데이터랑 비교 분석한 자료가 누락됐군. 김소령, 이따 오후 결제 때까지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고 전해. 곁에 선 부관 김영민 소령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딱딱하게 굳어있던 지수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부드럽게 풀렸다. 강원도 인제 최전방에서 복무 중인 하나뿐인 아들 김현우 이병이었다. 잠깐만. 지수는 김소령에게 손짓하고 전화를 받았다. 아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고 주변은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했다. 생활관 동기들의 목소리인 듯 했다.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지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20해 넘게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본능이었고 수많은 병사들의 생사를 다뤄온 군의관의 직감이었다. 현우야.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 그런 거. 그때 수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톤이었다. 야, 김현우. 아직도 통화하냐? 너 관등 성명 안 돼?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전화 끊어 빨리.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지수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차갑게 떠 있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사령관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소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방금 전 수화기 너머로 들린 그 목소리. 단순한 장난이나 군기 잡기로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악의가 너무나도 선명했다. 아니, 아무것도. 지수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빠져가지고 아들에게 그런 험한 말을 내뱉은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현우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컥 하는 소리는 또 무엇이었을까? 보고서의 글자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원도 인제 험준한 산골짜기에 홀로 있을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김소령.
나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줘. 예. 하지만 사령관님, 오늘 오후에 합참의장님 주관 화상회의가. 급한 일이야. 아주 급한 일.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의무사령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 새끼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직감한 어미 맹수의 눈빛이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바로 인제로 간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운전석의 운전병은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느끼며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끔 쳐다봤다. 서지수 준장은 창밖을 응시한 채 미동도 없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성남을 출발한 지 1시간. 풍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빽빽한 빌딩 숲은 사라지고 푸른 논과 밭이 나타났다가 이내 첩첩이 이어진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가 시야를 가득 메웠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아들 현우를 떠올렸다. 입대하던 날 어색하게 짧은 머리를 하고 엄마 저 잘하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라며 씩씩하게 격려하던 아들의 얼굴.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요라던 어릴 적 다짐. 그녀에게 군은 평생을 바친 신념이자 자부심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고되고 낯선 의무일 뿐이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사령관이라는 직책에 파묻혀 아들의 군 생활에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다. 엄마 빽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여나 아들이 나약해질까봐 일부러 더 무심하게, 더 엄격하게 대했다. 그것이 아들을 더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아닐 거야. 현우는 강한 아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들어 다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다. 벌써 10번째 시도였다.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나? 지수의 나직한 물음에 운전병은 바짝 긴장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다. 예, 알겠습니다. 차는 인제 나들목을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44번 국도를 타기 시작했다. 길가에는 GOP, 민통선 같은 삭막한 표지판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민간인의 영역이 끝나고 군의 영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계선이었다. 마침내 길 저편으로 부대 위병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팻말. 제52보병여단 3대대. 아들 현우가 복무하고 있는 곳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산등성이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위병소의 형광등이 일찍부터 불을 밝혔고 공기는 산골 특유의 서늘함으로 가득 찼다. 지구공 세단이 위병소 앞에 멈춰 서자 위병소 근무자 2명이 달려나왔다. 한 명은 K2 소총을 비스듬히 맨 채 경계 자세를 취했고 다른 한 명은 수신호를 하며 다가왔다. 앳된 얼굴의 상병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운전병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3대대 김현우 이병 면회 왔습니다. 위병소 상병은 운전석의 운전병과 뒷좌석의 지수를 번갈아 훑어보았다. 뒷좌석의 중년 여성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회색 재킷 차림.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문자 기록부에 인적사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지수는 말없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상병은 신분증과 지수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기록부를 내밀었다. 성함, 연락처, 방문 목적, 김현우 이병과의 관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수가 기록부를 받아들 때였다. 위병소 안에서 당직 부관인 듯한 이진석 중사가 걸어 나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소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일과 시간 이후 면회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들에게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이 중사의 태도는 단호했다.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면회 시간에 맞춰서 다시 와주십시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부대 내에서 개인 용무로 전화통화 계속할 수 없습니다. 훈련 중일 수도 있고 작업 중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이 중사는 어머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마치 철없는 민간인을 타이르는 듯한 말투를 썼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문턱에서 그녀는 그저 걱정 많은 아들 엄마일 뿐이었다.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봐요, 이 중사. 자신의 계급을 정확히 부르자 이 중사의 눈이 살짝 커졌다. 지금 내가 규정을 몰라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내 아들 김현우 이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 당장 연결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어머니로서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에 아들을 보낸 사람의 정당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 중사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구역이었고 그의 책임 하에 있었다. 어머님, 여기는 떼쓰는 곳이 아닙니다. 좋게 말로 할 때 돌아가시죠. 자꾸 이러시면 진짜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절차라는 단어에 지수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들과 실랑이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말을 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다시 지갑을 열었다. 이번에 꺼낸 것은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붉은색 표지에 금박으로 공무원증이라 새겨진, 그리고 그 아래 국방부라는 글자와 함께 봉황 무늬가 선명한 신분증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이 중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신분증을 펼쳐 보였다. 직위 국군 수도병원장, 계급 준장, 성명 서지수. 이진석 중사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준장?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범한 아주머니인 줄 알았던 저 사람이 장군이라고. 그것도 의무사령부의 핵심인 수도병원장.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입이 바싹 마르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옆에 서 있던 위병소 상병은 아예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지수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 서지수 준장이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첫째, 5분 안에 너희 대대장에게 내 방문 사실을 보고해라. 둘째, 3대대 김현우 이병, 지금 당장 1위로 데려와. 만약 이 두 가지가 10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는 이걸 부대 지휘보고 체계 문란 및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사단 사령부를 거치지 않고 군단 및 합참에 직통으로 보고하겠다. 대답. 충성. 알겠습니다. 이 중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은 90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위병소 안으로 달려가 수화기를 붙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충성. 당직 부관 이 중사입니다. 보고 드립니다. 지금 위병소에 국군 의무사령부 서지수 준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김현우 이병 면회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충성.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변했다. 한낱 걱정 많은 엄마의 방문은 이제 장군의 비공식 시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었다. 3대대 본부 건물. 복도 전체가 긴급 상황 특유의 부산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뛰어다니는 병사들의 전투화 소리, 다급하게 오가는 무전 소리가 뒤섞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장 박성철 중령과 중대장 최중훈 대위가 헐레벌떡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박 중령은 작전회의 중 보고를 받았는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의무사 준장이 여길 왜 온 겁니까? 저도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김현우 이병 어머니라고. 최 대위의 말에 박중령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김현우 이병 어머니가 의무사령부 준장이라고. 그런 건 진작에 파악해서 보고했어야 할 것 아닌가, 최 대위. 죄송합니다. 신상 기록에는 그냥 자영업으로 되어 있어서. 자영업? 별 하나짜리 자영업도 있나? 젠장. 박중령은 마른 세수를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필 이럴 때 부대 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골마 터지기 직전인 이 민감한 시기에 하필이면 장군이 그것도 아들의 문제를 빌미로 들이닥친 것이다. 두 사람은 위병소로 향하는 계단을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갔다. 서지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모습은 오히려 주변의 소란과 맞물려 더욱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충, 성, 대대장 중령 박성철입니다. 충, 성, 삼중대장 대위 최중훈입니다. 박중령과 최 대위가 지수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경례했다. 지수는 그들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고는 곧바로 최 대위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김현우 이병 중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내 아들 어딨지? 김현우 이병은 지금 의무실에 있습니다. 최 대위의 대답에 지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의무실? 네. 오늘 오후 전술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의무실에. 최 대위는 준비한 듯한 보고를 막힘없이 이어갔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타박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육하원칙에 맞춰서 다시 보고해봐. 지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게 오늘 15시경 3번 훈련장에서 장애물 극복 훈련을 하던 도중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측 흉부를 부딪혔습니다. 진단명은? 의무 후송은 누가 어떻게 했나? 최초 보고는 누구에게 언제 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병사의 부상 사실을 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나? 의무사령관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롭고 집요했다. 단순한 지휘관의 질문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의료 현장과 행정을 총괄해온 전문가의 질문이었다. 최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경미한 타박상이라 판단해서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릴까봐 먼저 조치하고 난 후에 보고 드리려 했습니다. 경미하다고. 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최 대위. 당신 사람 갈비뼈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 어설프게 부딪혀도 금가고 부러진 뼈가 폐라도 찌르면 그땐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경미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보호자 통보까지 누락해? 이게 당신네 부대 방침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 지수의 마지막 말은 최 대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차마 지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동공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지수는 박중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대대장. 예, 준장님. 안내해. 지금 당장 의무실로 가서 내 아들 상태, 그리고 당신들 의무 기록, 전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박중령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차마 거부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서지수 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12사단 3대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발걸음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대 안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파헤치려는 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낡고 기름때 낀 복도를 지나 도착한 의무실은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낡은 철제 캐비닛이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침상은 대여섯 개 남짓. 그중 가장 안쪽 침상에 낯익은 얼굴의 젊은 병사가 파리한 안색으로 누워 있었다. 아들 김현우였다. 서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희게 터 있었다. 상의를 탈의한 채 붕대를 감고 있는 우측 가슴팍은 부자연스럽게 부어올라 있었다. 저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온 그녀의 눈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저 부기는 피하 출혈이나 심하면 늑골 골절까지 동반했을 때 나타나는 부기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박성철 중령과 최중훈 대위가 뻣뻣하게 굳어 서 있었다. 지수는 그들을 잠시 잊은 듯 아들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현우는 엄마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다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누웠다. 엄마, 여긴 어떻게?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지수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열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 그냥 훈련하다가 좀. 괜찮아, 정말이야. 현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꾸만 지수의 등 뒤에 서 있는 최중훈 대위의 눈치를 살폈다. 그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지수는 아들의 가슴에 감긴 붕대를 직접 풀어보기 시작했다. 곁에 서 있던 의무병이 당황하며 말렸다. 저 어머님, 함부로 푸시면 안 됩니다. 비켜. 지수의 한마디에 의무병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붕대를 풀었다. 드러난 현우의 옆구리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찰과상이 보였다. 그리고 멍의 중심부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의 통증 반응이 극심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송기철 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갑작스러운 소란의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긴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들이. 송 대위는 말을 잇다 말고 지수의 어깨에 달린 별을 보고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대대장과 중대장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성, 의무중대장 대위 송기철입니다. 당신이 이 부대 군의관인가? 예, 그렇습니다. 환자 상태 보고해. 지수는 붕대를 풀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송 대위는 최중훈 대위와 눈빛을 한번 교환하더니 이마에 땀을 훔치며 입을 열었다. 김현우 이병, 금일 15시경 장애물 훈련 중 추락하여 발생한 우측 흉부 타박상으로 현재 통증 관리 및 경과 관찰 중입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엑스레이 필름 가져와. 지수의 말은 명령이었다. 송 대위는 잠시 머뭇거렸다. 지금 필름은 판독 후의 의무 기록과 함께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송 대위는 거의 울상이 되어 캐비닛으로 달려가 엑스레이 필름과 차트를 꺼내왔다. 지수는 라이트박스에 필름을 걸었다. 늑골 부분의 엑스레이였다. 이리 와봐. 지수는 송 대위를 불렀다. 송 대위는 마지못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송 대위, 자네 눈에는 이게 정말 단순 타박상으로 보이나? 지수의 손가락이 엑스레이 필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7번 늑골이었다. 아주 미세했지만 머리카락 굵기의 실금이 선명하게 보였다. 비전문가의 눈으로는 놓치기 십상이지만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지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건
미세골절 실금이야. 이걸 놓쳤다고?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한 건가? 그게 판독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명백한 오진이었다. 하지만 지수의 추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함께 가져온 의무 기록 차트를 집어들었다. 오진이라. 좋아,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지수는 차트의 약물 처방 기록을 가리켰다. 처방 내역에 케토롤락이 있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중에서는 효과가 꽤 강한 약이지. 그런데 그 옆에 이건 뭐지? 염산페치딘? 이거 마약성 진통제잖아. 송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페치딘은 통증이 극심한 암 환자나 대수술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약물이었다. 단순 타박상, 심지어 실금이 있는 환자에게 페치딘을 처방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것은 의료과실을 넘어 의도적인 처방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나, 송 대위? 단순 타박상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놨다고. 왜? 환자가 쇼크 직전일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나? 추락사고로 그 정도 통증이 온다고. 아니면 이건 추락사고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방증 아닌가? 예를 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 같은 거 말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의무실 공기를 갈랐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 그건 구타를 의미하는 의학적 은어였다. 송기철 대위, 최중훈 대위, 박성철 중령. 세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자백보다도 더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구석의 다른 침상에 누워있던 감기 몸살로 링거를 맞고 있던 한 병사가 지수와 눈이 마주쳤다. 이준호 이병. 현우의 입대 동기였다. 그는 최 대위와 박중령의 시선을 피해 지수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그 짧은 순간 지수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폭행이다. 그리고 이 부대의 지휘관들은 그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지수는 다시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현우는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야. 지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대대장과 중대장을 향한 눈빛은 칼날보다 더 차갑고 서늘했다. 대대장. 예, 준장님. 지금 당장 사단장에게 연락해. 국군 수도병원장 서지수 준장이 귀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폭행 및 은폐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구한다고. 그리고 내 아들 김현우 이병은 지금 이 시간부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하겠다.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 지금 당장 대기시켜. 박성철 중령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한낮 이등병 어머니의 방문으로 시작된 일은 이제 한 사단의 명운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의무실의 낡은 형광등 아래 진실은 마침내 그 끔찍한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무실 문이 열리고 서지수 준장이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를 박성철 중령과 최중훈 대위가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따랐다. 복도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행정보급관과 당직사관, 그리고 몇몇 간부들로 술렁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불안,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앰뷸런스는 어떻게 됐나? 지수의 싸늘한 물음에 박중령이 허둥지둥 대답했다. 예.
지금 막 연병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병원까지는 거리가 머니 우선 국군 춘천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국군 수도병원으로 직행한다. 지수는 박중령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내 아들이야. 내가 알아서 해. 당신들은 이 사태를 사단장에게 보고하고 수습할 준비나 해. 박중령의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다.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수에게 매달렸다. 준장님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사단장님께 보고되는 것만은 애원에 가까운 박중령의 목소리. 그러나 지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결?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 짓밟힌 내 아들의 인권과 명예를? 아니면 자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그 추악한 작태를? 지수는 박중령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박중령,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바로 신뢰야. 병사와 간부 사이의 신뢰, 상급자와 부하 간의 신뢰, 그리고 군과 국민 사이의 신뢰. 당신들은 오늘 그 모든 신뢰를 깨뜨렸어. 당신이 내게 재고를 운운할 자격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야. 그녀는 더 이상 박중령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려 의무실 안을 가리켰다. 의무병 들것 가져와서 환자 옮길 준비해. 그때였다. 의무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던 이준호 이병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들것을 가지러 가는 의무병과 스치듯 지나가며 지수의 손에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너무나도 빠르고 은밀한 움직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지수는 손안에 들어온 작은 종이의 감촉을 느끼며 이준호 이병과 짧게 눈을 맞췄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복도 창문을 어지럽게 비췄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안의 작은 쪽지가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또 하나의 진실이 되리라 직감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제12보병사단 사령부 사단장 이강인 소장은 막 야간 작전 현황 보고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참이었다. 육사 출신의 정통 야전 지휘관인 그는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상하의 신망이 두터웠다.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던 그의 평호는 요란하게 울리는 직통 전화벨 소리에 산산조각 났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52여 단장 오정규 대령의 목소리는 사색이 되어 떨리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사단장님.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예하 대대에서 병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 병사의 어머니가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 현역 준장이며 현재 부대에 직접 나타나 아들의 긴급 후송과 정식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뭐라고? 이강인 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다. 오 대령,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다 현장에서 장군한테 발각됐다고. 그것도 의무사 장군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자네 문책은 나중에 할 테니 사실대로만 보고해. 그 서지수 준장이라는 사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나? 김현우 이병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직행 후송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단이 아닌 사단, 군단,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의무사 소속 장군. 그것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군 의료 시스템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 일로 직접 움직였다는 건 이 사건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젠장. 이강인 소장은 욕설을 내뱉었다. 일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단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알겠다. 일단 그 준장님 절대 부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도착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 그리고 사단 헌병대장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5분 내로. 이 소장은 전화를 끊고 전투복 상의를 꿰어 입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착잡함으로 굳어 있었다. 한낱 대대장과 중대장의 어리석은 판단 하나가 최전방을 수호하는 정예 사단 전체의 명예에 똥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노려보았다. 오늘 밤 원통의 밤은 유난히 길고 혹독할 것이었다. 앰뷸런스는 어둠이 깔린 44번 국도를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다. 현우는 진통제 기운에 얕은 잠에 빠져들었고 지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반대편 손에 쥐고 있던 이준호 이병이 건넨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다급하게 써 내려간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준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우 훈련하다 다친 거 아닙니다. 어젯밤 생활관에서 맞았습니다. 황재민 상병이 주도했습니다. 현우가 엄마가 장군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엄마 백 믿고 나댄다면서 몇 명이 함께 때렸습니다. 최중훈 대위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상병 아버지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 계신 높은 분이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현우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쪽지를 다 읽은 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엄마가 장군이라는 현우 스스로 단 한 번도 내세운 적 없는 그 사실 때문에 아들이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황재민 상병. 그의 아버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사건의 배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최중훈 대위는 물론 대대장 박성철 중령, 심지어 군의관 송기철 대위까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하나의 잘 짜인 연극처럼. 지수는 쪽지를 구겨 쥐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와 그에 기생하는 지휘관들의 비겁한 침묵이 빚어낸 참사였다. 앰뷸런스가 급정거했다. 운전석의 의무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준장님, 앞에서 사단 헌병대 차량이 길을 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헌병 마크가 선명한 군용 차량 여러 대가 도로를 차단하고 서 있었고 그 앞에서 이강인 소장이 굳은 얼굴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서지수와 이강인 소장이 어둠 속에서 마주섰다. 주변을 에워싼 헌병들의 움직임과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두 장군의 기싸움에 주변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먼저 통성명부터 합시다.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이강인입니다. 국군 수도병원장 준장 서지수입니다. 이강인 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제 휘하부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준장님과 아드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사죄는 나중에 범인들과 그 비호 세력에게 직접 받겠습니다. 지금은 길을 비켜주시죠. 제 아들 치료가 시급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이강인 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준장님,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이미 사단 헌병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재직을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아드님의 신병을 저희에게 못 믿겠습니다. 지수는 이 소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네 사단 헌병대를 어떻게 믿습니까? 주범의 아버지가 국방부 영감인데 과연 당신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황재민 상병 말씀이십니까? 이강인 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역시 방금 전 보고를 통해 황 상병의 배경에 대해 알게 된 참이었다. 알고 계셨군요. 지수는 차갑게 웃었다. 이강인 사단장님, 저는 이 사건을 당신의 의지에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증거는 제가 확보하고 조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의뢰할 겁니다. 제 아들을 때린 놈들, 그리고 그걸 알고도 묵인하고 은폐한 당신의 부하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권력까지 제가 직접 모조리 법정에 세울 겁니다. 서지수의 선언은 이강인 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인은 지금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군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는 외과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거대한 수술대 위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것을, 부패한 조직을 비호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의 칼날에 힘을 보탤 것인가. 길을 비켜드리지요. 오랜 침묵 끝에 이강인 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헌병들을 향해 손짓했다. 도로를 막고 있던 헌병대 차량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서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앰뷸런스에 다시 올라탔다. 앰뷸런스는 다시 엔진 소리를 높이며 열린 길을 향해 나아갔다. 홀로 남은 이강인 소장은 멀어져가는 앰뷸런스의 붉은 후미등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강원도 인제의 골짜기를 벗어나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자 앰뷸런스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응급의학과장과 간호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김현우 이병을 안으로 옮겼다. 병원장인 서지수 준장의 아들이 실려 온다는 소식에 병원은 이미 최고 수준의 비상대기 상태였다. 환자 바이탈 체크하고 즉시 흉부 CT, 복부 초음파, 전신 골격 스캔 준비해. 외상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호출하고 결과 나오는 즉시 나한테 직접 보고하도록. 자신의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서지수는 다시 냉철한 지휘관이자 의사로 돌아왔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은 그녀의 지휘 아래 완벽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현우는 곧바로 병원 최고 시설을 갖춘 1인실로 옮겨졌다. 각종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아들의 곁을 지켰다. 진통제 기운에 몽롱한 상태에서도 현우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 나 무서웠어. 아들의 나직한 잠꼬대에 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다. 얼마 후 각종 검사 결과가 지수의 태블릿 PC로 전송되었다. 진단 결과 보고. 환자명 김현우. 주요 소견. 1. 우측 제7늑골 미세골절. 2. 흉부 및 복부 다발성 심부 좌상. 3. 좌측 신장 상부 경미한 혈종 의심. 4.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초기 소견. 결과를 확인하는 지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12사단 의무실의 엉터리 진단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폭행의 증거였다. 특히 신장의 미미한 혈종은 단순 추락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둔기에 의한 반복적인 충격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것으로 물적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들었다. 상대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12사단장 이강인 소장이었다. 서지수의 앰뷸런스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이강인 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그리고 사단의 명예가 이 밤의 결단에 달려있음을 직감했다. 어설프게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황제성 군수관리관의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자신은 서지수라는 칼날에 베이는 것은 물론 군 전체의 적이 될 터였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는 직통 전화를 들어 육군본부 감찰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충성. 12사단장 소장 이강인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보고드립니다. 이 소장은 조금의 축소나 변명 없이 52여단 3대대에서 발생한 병사간 폭행 및 지휘관 은폐 시도 사건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가 국군 의무사 서지수 준장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보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본관의 지휘 책임과 부대 명예를 걸고 육군본부 차원의 직접 감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관은 자체적으로 사단 헌병대를 통해 주범 황재민 상병을 상관 모욕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금 조치하였으며 지휘 책임이 있는 3대 대장 박성철 중령과 중대장 최중훈 대위를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선제 보고 그리고 선제 조치. 이강인 소장은 사건을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선택했다.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칼자루를 상급부대에 넘김으로써 황제성 군수관리관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자신은 정의를 위해 결단한 지휘관이라는 입지를 확보한 것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화려하고 권위적인 분위기의 군수관리관실. 황제성 군수관리관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시가를 음미하고 있었다. 군수 관련 대기업과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의 만족감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12사단 3대 대장 박성철 중령이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관리관님, 큰일 났습니다. 재민이가 헌병대에 잡혀갔습니다. 박 중령의 다급한 목소리에 황제성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박 중령은 울먹이며 사건의 전말을 쏟아냈다. 그저 군기 좀 잡다가 생긴 사소한 다툼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 엄마가 현역 장군이었고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아들을 구속시켰다는 이야기였다. 이런 멍청한 놈들. 황제성은 시가를 재떨이에 지시겨 끄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자기 아들을 건드려? 그것도 일개 사단장 놈이? 끊어. 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12사단장 이강인의 직통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 소장 이강인입니다. 나 황제성이요. 이 소장, 지금 이게 무슨 경솔한 짓인가? 황제성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내 아들 황재민 상병 당장 풀어줘. 애들끼리 좀 다툰 걸 가지고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구속까지 시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몰라. 수화기 넘어 이강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황 관리관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애들 다툼이 아니라 병사간 가혹행위 및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 병사의 어머니는 국군 의무사 서지수 준장입니다. 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규정? 절차? 이 사람아, 군대라는 게 어디 규정대로만 돌아가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일은 조용히 덮고 가는 게 순리야. 당신 내년에 진급 심사 앞두고 있다며? 내 말 한마디면 당신 별 하나 더 다는 거 어렵지 않아.
하지만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당신 군복 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 그러나 이강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황 관리관님, 협박으로 들리는군요. 저는 군인입니다. 제 명예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관리관님 아드님의 안위보다 저는 짓밟힌 한 병사의 인권과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 사건 육군본부 감찰실로 정식 보고 및 이첩되었으니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쪽에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라고? 이만 끊겠습니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황제성은 잠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감히 사단장 따위가 자신의 전화를 끊고 자신의 말을 거역해? 그의 얼굴이 분노를 넘어 모멸감으로 일그러졌다. 이강인, 서지수, 내 놈들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는 또 다른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국방부 내 자신의 인맥,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후원자들이었다.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군 내부의 파벌 싸움,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심산이었다. 차에서 내린 서지수 준장과 이강인 사단장이 어둠 속에서 마주 섰다. 주변을 에워싼 헌병들의 움직임과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먼저 통성명부터 합시다.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이강인입니다. 국군 수도병원장 준장 서지수입니다. 이강인 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제 휘하부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죄는 나중에 범인들과 그 비호 세력에게 직접 받겠습니다. 지금은 길을 비켜주시죠. 제 아들 치료가 시급합니다. 이강인 소장은 서지수의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뒤를 돌아 헌병들을 향해 손짓했다. 도로를 막고 있던 헌병대 차량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길을 비켜드리겠습니다. 부디 아드님의 쾌유를 빕니다. 서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앰뷸런스에 다시 올라탔다. 앰뷸런스는 다시 엔진 소리를 높이며 서울을 향해 나아갔다. 홀로 남은 이강인 소장은 멀어져가는 앰뷸런스의 붉은 후미등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차에 올라타며 부관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52여단 3대 대장 박성철 중령에게 전화 연결해.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잔뜩 겁에 질린 박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강인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중령, 자네 아들. 황재민 상병의 아버지 황재성 군수관리관 연락처 내게 문자로 보내. 지금 당장. 이강인 소장은 박 중령에게서 받은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오만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12사단장 이강인 소장입니다. 아, 이 소장. 무슨 일인가? 이 밤중에. 황재성 관리관님. 관리관님 아드님이 제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현재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황재성은 코웃음을 쳤다. 이 소장 지금 장난하나? 애들끼리 좀 다툰 걸 가지고 사단장이 직접 나서 적당히 하고 덮어. 내가 나중에 술 한 잔 살 테니. 이강인 소장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관리관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군 의무사령부 서지수 준장의 아들입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황재성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서지수? 그 여자. 이강인, 당신 지금 줄 잘못 서는 거야. 내년에 진급 심사 앞두고 있다며?
내 말 한마디면 당신 옷 벗는 거 순식간이야. 조용히 내 아들 풀어주고 서지수 준장한테는 당신이 알아서 잘 둘러대. 이게 당신이 살 길이야. 알았나?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이강인 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노골적인 협박. 군의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사건을 정상적인 보고 라인으로 처리하려다가는 황제성의 입김이 닿아 있는 국방부나 육본의 중간 간부선에서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것을.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야 했다. 그는 부관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행선지 변경한다. 지금부터 가장 빠른 길로 계룡대로 간다. 예. 계룡대 육군본부 말씀이십니까? 그래. 육군 참모총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려야겠다. 직보. 일선 지휘관이 자신의 직속 상관을 모두 건너뛰고 최고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 그것은 자신의 군 생활 모든 것을 거는 최후의 도박이었다. 충남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의 공기는 서늘하고 묵직했다. 벽에 걸린 역대 총장들의 흑백 사진이 방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야전 점퍼 차림의 이강인 소장은 밤새 달려온 피로도 잊은 채 책상 너머의 김정훈 대장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김정훈 총장. 야전에서는 백전노장, 본부에서는 살아있는 원칙으로 불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군의 거목이었다. 이강인은 한치의 보탬도 뺨도 없이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보고했다. 병사의 처참한 부상, 지휘관들의 비겁한 은폐,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 장군의 분노, 그리고 국방부 고위 간부의 추악한 협박까지. 보고를 듣는 내내 미동도 없던 김정훈 총장은 마지막 황제성의 협박 대목에서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덜 가신 새벽의 계룡대가 펼쳐져 있었다. 이강인 소장. 예, 총장님. 자네. 군 생활 끝낼 각오로 여기까지 온 건가? 이강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렇습니다. 제 부하가 짐승처럼 맞고 그 어미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지휘관이랍시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불의와 타협한다면 저는 더 이상 군복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대답에 김정훈 총장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잘했네. 아주 잘했어. 자네 같은 지휘관이 아직 이 군에 살아있다는 게 이 늙은 군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일세. 총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없이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비서실장인가?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님께 연락드려. 육군 참모총장이 긴급 직보할 사안이 있다고. 1시간 내로 내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이강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육군 중앙수사단장, 지금 즉시 내 방으로 오라고 하게. 육군의 명예를 더럽힌 벌레들을 잡을 시간이라고 전해. 육군 최고의 칼 중앙수사단. 총장의 의지는 명확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단의 문제가 아니었다. 육군 전체의 명예를 건 대대적인 암세포 제거 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장관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국방부 장관 백선혁과 육군 참모총장 김정훈이 마주 앉아 있었다. 김 총장은 이강인 소장에게서 보고받은 내용 전부를 장관에게 다시 보고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장관님.
국방부 고위직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의 지휘 체계를 능멸하고 정의를 세우려는 야전 지휘관을 협박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백선혁 장관은 눈을 감고 보고를 들었다. 청렴 결백한 그였지만 정무적 감각 또한 뛰어났다. 황제성 군수관리관은 현 정권의 실세들과도 연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자칫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총장, 예, 장관님, 우리 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군복을 입고 국가의 청춘을 바친 우리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되려 권력의 힘으로 그 입을 막으려 한다면 이 군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집단이야. 백 장관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부패한 관료 하나가 무서워 군의 기강을 포기할 생각 나에겐 없소.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시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두 거인의 독대는 그렇게 끝났다. 군의 자정을 위한 가장 높고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황제성 군수관리관은 여느 때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복도를 걸었다. 어젯밤 이강인에게 호기롭게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이미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강인을 압박할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하지만 그가 사무실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문 앞을 지키고 선 낯선 이들과 마주쳤다. 국방부 장관 직속 감사관실의 조사관들이었다. 황제성 관리관님 되십니까? 그런데 누구요? 조사관 중 한 명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국방부 장관 명령입니다. 금일부로 황제성 관리관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직권 남용 및 부패 혐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무실은 폐쇄되며 관리관께서는 조사실까지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황제성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 직원들은 그를 외면했다. 어제까지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이제는 경멸과 조소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권력이 사라진 그는 그저 비리를 저지른 늙고 초라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에서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12사단 3중대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강도 높은 조사로 뒤집힌 상태였다. 황제민이 체포되고 대대장과 중대장이 모두 교체되자 겁에 질려 침묵하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황제민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준호 이병은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생활관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가족에게까지 향했던 협박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그때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그를 불렀다. 이준호 병장. 잠시 나 좀 보지. 예. 자신도 모르게 이병이 아닌 병장으로 불린 것에 놀라 중대장실로 따라 들어간 그를 낯선 군사경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호 병장, 나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이다. 자네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썩어 빠진 뿌리를 뽑아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건 국방부 장관님의 직접 명령이다. 장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금일부터 이준호 병장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부모님 가게와 자택에는 군사 경찰이 배치되어 24시간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자네 또한 남은 군 생활 동안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완벽하게 보호할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다.
하지만 자신의 작은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에 그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울었다. 석 달 후 군사법원 법정.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 황재민과 그 공범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법복을 여미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황재민은 군의 위계 질서를 악용하여 동료 전우에게 상상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우리 군의 명예와 단결을 심각하게 훼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서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판결이 끝나자 불명예 전역한 박성철과 최중훈이 넋나간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가다 그녀와 마주쳤다. 그들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아들 현우의 의병 전역 수속을 모두 마친 서지수는 직접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현우는 조수석에 앉아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응, 아들. 만약에 엄마가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질문에 지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과 힘을 이용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그 힘이 아니었다면 아들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글쎄. 하지만 현우야. 중요한 건 엄마가 장군이라는 사실이 아니야. 누군가 불의를 봤을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날 내 옆에서 용기를 내준 이준호 병장처럼 말이야.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을 이었다. 엄마는 그저 내가 그리고 이준호 같은 내 동료들이 더 이상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차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익숙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지수는 옆자리의 아들을 보았다. 아직 상처는 남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도시의 불빛을 받아 조용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